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괜히 신종이 아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이 자꾸만 생깁니다. 잠복기가요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공기 중에 전파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서는 걸 꺼리고요. 그 여파로 자영업자분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없는 정부도 애가 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태양광 생태계 붕괴 OCI 국내 생산 포기다. OCI는 기업 이름입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서 태양광,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이런 거 굉장히 중점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군산 공장 3곳 중 2곳 문 닫고 한 곳은 반도체용으로 전환됐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문제는요. 저가인 중국산이 대량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중국산 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결국은 정부 정책은 태양광 확대로 갔는데 수혜는 중국에서 봤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14일 잠복기 지났습니다. 그런데 확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28번 환자 입국 22일째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차 감염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어떤 접촉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확진자. 근데 만난 지 17일 됐는데 확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잠복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가 지나버린 겁니다. 3번 환자 동행 중국 여성 잠복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정부 당국은요, 홍콩, 마카오도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고요. 중국 신종 코로나 사망자 1,000명이 아니고 이제 1,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하는 검사 따로 두겠다는 겁니다. 보면요. 기소 판단의 주체 달리하겠다. 법률 개정 이전에 시범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요.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계속 수사 중인데 피의자인 임종석 등 기소 막으려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그리고 검찰 내에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의식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용 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 됐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고용제 재추진 시사. 원래는 지난해 9월이죠. 정부에서 이 고용 연장,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아닙니다. 정년까지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다른 형태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지난해 9월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6개월 전 재계 청년 반발로 도입이 보류됐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당장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요. 재계에,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 문제와 또 맞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볼 대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각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요. 잠복기 14일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14일로 다들 알고 계셨는데
잠복기를 지난 상태에서 확진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리둥절 당황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추미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놨죠. 그거를 오늘 언론들은 몰아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백댄서 못해. 백댄서요.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비정한 부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우한으로 떠난 3차 전세기 오늘 아침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한에 투입한 정부의 전세기, 세 번째 전세기죠. 오늘 오전 6시 23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 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태우고 오늘 오전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원래 한 17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추정컨대 아마도 중국 국적 가족들이 이번에 탑승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을 해야지 탈 수 있는데 그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또는요, 이동이 지금 우한과 우한 주변에 이 공항까지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동을 못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당초보다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신 교민과 중국 가족들은요. 일단 한 차례 검역을 받아야 하고요. 거기에서 증상에 이상이 없다면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먼저 좀 알려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걱정스러운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28번 환자, 3번 환자와 접촉 17일이 지나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잠복기 14일을 넘겼는데 그래서 논란입니다. 사실 논란이라기보다는요. 어리둥절한 거죠. 생각과 다른 일이 나타난 겁니다. 보시죠. 우한에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이분이 30대 여성이고 중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입국을 했다면 22일이 됩니다. 그럼 이거 잠복기가 뭐 지나도 한참 지난 겁니다. 그리고 3번 환자와 접촉을 한 걸 기준으로 한다면 17일입니다. 뭐 두 가지 모두 14일을 지났습니다. 길어야 7에서 8일 내 증상 발현하던 지금까지 상황과는 양상이 다르다. 3번과 대부분 동선이 일치해서 2차 감염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4일이 지나게 된 겁니다. 대책본부, 증상 미미에 인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잠복기 14일 방역 기준 교체에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14일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14일이 깨진다면요,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요, 잠복기 최장 24일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감염자와 마지막 접촉 17일째 양성 확진됐습니다. 14일 격리 기간 과연 충분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은 뭐 28번 환자 역시 3번 환자와 접촉한 상황에서 그 이후 날짜 계산이 됐다는 거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확진받은 지금도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럼 이게 이른바 무증상 감염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보건당국은요. 무증상 감염 상태이거나 진통제 복용으로 본인이 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확진이 됐지만 본인은 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역시 신종은 신종입니다. 이래서 신종이란 표현이 붙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보건당국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4일 잠복기를 근거를 가지고 모든 관리 기준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또 잠복기를 더 당겨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28번째 환자에 대해서도 이게 새로운 이제 시작된 잠복기가 다 끝나서 발병한 거냐 아니면은 증상이 있었어도 그걸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거나 그 증상이 좀 숨겨졌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또 저희가 환자들을 보니까 젊고 건강한 분들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령 환자들은 중증으로 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번 확진자, 3번과 마지막 접촉 후 17일 만에 확진이 됐습니다. 자, 잠복기 14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깨지는 겁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방역당국의 정밀 역학조사가 나오겠지만 예.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만 가지고 추론을 해본다면요. 예. 28번 환자는 예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이제 회복기 단계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오. 그러면은 잠복기 상태가 아니고 이미 나타났고 그게 고비를 지나서 회복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3번, 6번, 28번 환자 이제 동선하고 위험성을 좀 따져보게 되면요. 예. 일단 지금 3번과 28번 환자가 1월 22일 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셨고, 예. 25일까지 이제 거의 같이 다니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3번 환자가 1월 22일에 이제 증상이 시작됩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같이 식사를 하셨던 6번 환자를 감염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3번 환자분은 1월 22일 당시 이미 감염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3번 환자가 감염력이 있었는데 28번 환자는 더 오랫동안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는 1월 22일 전후로 28번 환자도 3번 환자한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잠복기를 보면은요, 14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넘어가는 예. 경우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예. 대부분 잠복기는 한 3일에서 5일로 잡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8번 환자가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대략 1월 25일에서 27일 정도에 예. 증상이 나타났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8번 환자가 국내에서 시술 후에 예. 1월 21일에서 28일까지 항생제랑 소염진 통제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 증상이 25일에서 27일 아무리 심하게 나타났더라도 예. 소염진 통제 드시면 증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28번 환자는 증상 없으니까 1월 예. 26일부터 자가격리가 됐고 예. 보통은 이제 2주가 지난 2월 8일에 그냥 접촉 해제자로 격리가 해제가 되면 되는데 예. 다행히도 보건소에서 이 소염진 통제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검사를 한 거죠. 예.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 환자는 이미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회복 단계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격리해제가 되는 상태고 예.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최대 잠복기 14일은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으로 들리네요. 그럼요. 지금 중국에서 나온 그 자료는요. 예, 24일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예, 논문도 아니에요. 그냥 일개 보고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저명한 잡지에 논문이 실리려고 하면 피어 리뷰라고 하는 전문가 대가들이 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류가 다 수정이 되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된 다음에 이제 저명한 잡지에 실리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그건 논문화되지도 않았고요. 이 중국 자료는 애초부터 지금 이제 제대로 역학조사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료가 불충분한 자료다. 당연히 논문 심사도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보고서 수준의 자료인데 이제 아시겠지만 28번의 환자 잠복기 논란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중국 한 500개 병원에서 2,000명 자료를 모았다고 그러는데
역학조사가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하는 말 받아갖고 적어서 잠복기가 대충 이렇게겠지하고 이렇게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자료를 가지고 무슨 뭐 근거를 삼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정말 가치를 가지려면 제대로 전문가 리뷰 거치고 오류 다 수정되고 저명 잡지에 실리고 WHO 같은 데서 검토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뭐 의미가 있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28번 환자 경우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복기에 들어선 걸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28번 환자가 복용한 거는 뭐 소염 진통제 정도인데 사실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스스로 치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대부분의 심정 코로나는 제 생각에는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가로 치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이제 일부의 분들만 좀 이제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내 환자들 대부분은 굳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자가 회복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우한의 경우는 사망자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중국 우한 같은 경우는 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에서 지금 제대로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고 중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지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중국 우한 지역 내의 특수한 상황인 거지 병 자체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상황이 지금 우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요. 잠복기 논란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음성 판정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으로 다시 판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아마 이제 어제 뭐 발표하시면서 보건당국에서 이 검사가 뭐 음성에 가까운 양성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하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유전자 검사가 확진 검사가 리얼타임 RT-PCR이라는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좀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검체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많으면은요. 유전자 증폭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 많은 양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검체 유전자가 바이러스가 별로 없는 경우는 아무리 증폭을 해도 증폭 산물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사이클을 증폭했는데 측정 가능한 수치가 되느냐를 갖다 이제 수치를 나타내는데 보통 그 CT 값이라고 해서 35 정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 이건 그 이 사람 검체 안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많다 이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성을 주는 거고요. 35를 넘으면 이제 음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막 처음 값이 37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성인데 뭐 양성도 아니고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재검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확진을 하긴 했는데 이분은 환자라기보다는 검사 양성자인 상황이죠. 지금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성 확진이라는 게 1이다 2다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요. 근데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증폭해서 이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추정하는 거지 이제 뭐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바이러스를 보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해석이 이제 좀 그 중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위원장님 잠깐 여기서 기사 한 2건 정도 보고요 인터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공포의 일본 크루즈선 그렇습니다. 지금 3,000명 넘는 승객들이 내리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실에서요. 자, 그러자 어제 정부 이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나왔는데 공기 감염 가능성 배제 못한다. 밀집된 공간에선 전파될 수도 있다.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의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기존에는 공기 감염 가능성을 약간 부인하는 쪽이었는데 어제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의 일본 크루즈선 승선 항국이 이송 계획은 아직 없다. 뭐 일부 고령자들 한해서 하선을 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 얘기인데요. 화장실 배관으로 홍콩에서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이 나오면서 대피 소동이 있었습니다. 10층 떨어진 아파트 간 확진 추정.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에서 확진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주민 100명 넘게 긴급 대피 그리고 비상 점검했다. 홍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기사의 공통점은요. 에어로졸입니다. 에어로졸. 자, 신 위원장님.
네. 제 기사에서 봤는데 에어로졸, 이른바 공기 전파 가능성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예. 호흡기 비말과 접촉이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에어로졸이나 뭐 공기 전파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거든요. 예. 뭐 과거 사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예. 거냐면요. 예. 그 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관 삭관을 한 상태에서 석션을 하게 돼서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예. 압력이 걸리면서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침했을 때는 2m밖에 못 날아가던 그런 바이러스가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예. 뭐 배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관을 통해 뭐 에어로졸이 생겼다. 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타당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접촉 감염의 형태로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 감염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뭐 에어로졸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의학적인 시술 상황을 제외한 지역 사회에서 생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들은 예. 역학조사할 때 다 고려를 하고 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감염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일반화시키기도 어렵고 너무 걱정할 사람은 아니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선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일본 당국 지금까지 배에서 못 내리게 했거든요. 그렇게 배에서 사람들을 내리게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이거 내리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 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이건 예. 무조건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당국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일본 본토를 오염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뭐 일종의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예. 원래 코호트 격리는 환자와 증상자를 최대한 따로 격리한 이후에 예. 남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건데요. 예. 지금 그 안에 확진자도 있고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두면 결국은 걸리지 않을 사람들 계속 걸리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당장 모두 하선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예. 증상자, 무증상자 나눠서 증상자나 확진자 병원으로 보내고 예. 무증상자들은 우리 지금 교민들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시설에 이렇게 그 수용하시는 것처럼 예.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증상 없는 분들은 시설에 수용해서 안전하게 관찰하거나 정 안 되면 뭐 작은 컨테이너 3,000개라도 만들어가지고 예. 개별 관리를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위험에다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 배 안에 있는 게 더 위험하다. 지금 도대체 일본 당국은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지적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전문가 말씀 여러 가지 그 각도에 들어봤는데 일단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걱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럼 관련 기사 몇 가지 있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신종 코로나 이 파문과 이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기사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있습니다. 숨김없는 싱가포르 총리의 입 바이러스 공포 혼란을 삼켰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셴융 싱가포르 총리 얘기입니다. 시민들 생핀풀 사재기 나서자. 그렇죠. 불안하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도시 봉쇄 외출 금지 강요 없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리셴윤 총리 영상 담화를 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안정시켰다는 겁니다. 투명한 정보와 일관된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정보 알려줄 건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부의 입장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끝까지요. 일본, 태국 오락가락 행보와는 대비돼. 지금 태국, 일본 같은데 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 사망자 1,000명 돌파. 이게 1,100명까지 넘어섰습니다. 우한 초유의 아파트 봉쇄. 자, 앞선 기사 싱가포르 보셨죠? 막거나 봉쇄하거나 그런 거 없다. 적절히 잘 대처하면 됩니다라는 설명을 끊임없이 하지만 중국은요, 그냥 막아버립니다. 환자 거주지 지정 병원에만 가야 한다.
가족별로요, 무슨 이 외출증 같은 걸 준답니다. 그래서 그 외출증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고요. 그것도 제한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요. 질병과 무관한 공안부장 등이 대응을 지휘하고 있다. 이건 좀 엉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공안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우한 주민 멍청한 관리들 바꿔야 한다. 이런 불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현장 방문했다. 이렇게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정은갑 시장님. 네. 지도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켜야 되는가? 이걸 또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초기에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정확한 정보에 대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준 측면이 있죠. 예. 앞서 신 박사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 어떤 잘못된 뉴스 또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하나의 예. 사례 가지고 너무 확대 재생산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예.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후속적으로 경제라든가 전체적인 사회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예. 일단 어느 정도는 뭐 정부로서도 관리 가능하다. 예. 진정 형태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예.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된 이후의 어떤 그 경제 파급 효과를 상당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은 뭐 대통령이 직접 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예. 민생 현장 곳곳에 가서 예. 직접 뭐 상인들과 소통한다든가 또 기업인 만나서 좀 진정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좀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예. 들면 그 상인 거리 이런데 예.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서 우한 힘내라는 자체적인 플랜카드 이런 거를 걸어놓으면서 상당히 응원의 박수를 해서 그것이 유튜브에 중국 내에 유포되면서 상당히 그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무슨 혐오적인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예. 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 예.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움직임이죠. 저는 그것이 지자체라든가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략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국면이 진정됐을 때 중국인들은 또 잊지 않고 예. 상당히 뭐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예.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사망 접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진정 국면인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는 저 무작정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예. 오염먼지 뭐 미세먼지라든가 예. 중국발이나 이런 표현을 그냥 무작정 쓰는데 예. 지금 중국은 전체 공장이라든가 교통 예. 거의 지금 뭐 셧다운 시킨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 뭐 지엽적인 얘기지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뭐 사실의 근간 또는 어떤 관심을 예. 해주는 것이 나중에 한중간의 관계 발전에 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냉철하게 지적하는 중국의 고인사를 어제 만나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권 시장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냉철하게 상황을 좀 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장관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검사 따로 기소검사 따로 추진하겠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과 질문이 나옵니다. 왜 지금인가? 이런 추진을 왜 지금 하는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 기소 전담검사 분리 추진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재판 진행해서 이제 이른바 공소유지죠. 공소유지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또 공소만 따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수사 기소는 처음에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하거든요. 근데 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이 중요 사건 직접 수사 기소할 땐 중립성과 객관성이 우려가 된다. 통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른바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조정과 관련된 뭐 경찰이 수사라고 검사가 기소라고 이거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검찰 안에서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통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했던 광주지검장을 겨냥해서 어떤 의도인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또 발언도 남겼습니다. 여기 기사에 또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계획을 밝혔잖아요. 다음 기사는 그 내용,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검토한다.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기소검사가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검사장이 판단 주요 사건만 적용한다. 뭐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은 폭탄이다. 지금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은 폭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검찰 입장에서 폭탄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자 법조계 수사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이거는 연장선에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분리하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권력층 겨냥한 특별수사 위축될 수 있다. 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 기사 제목이 이렇게 질문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하 고문님. 네.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까? 왜 지금이냐고 하면 예. 그 앞에는 뭐가 있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냐. 이제 그 질문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는데 예. 그 사이에 바뀐 거라고는 딱 하나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청와대를 지금 겨냥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외에는 예. 바뀔 수 있는 동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에 뭐 아주 명쾌한 답변은 예. 지금 뭐 이 권력에 예. 지금 대항한다는 말이면 거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바뀐 것밖에 없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것을 사실 뭐 수사를 안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그것을 기소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좀 의문이 되고요. 예. 사실 이러려면은 저 법원도요. 예. 심리만 하는 판사가 있고 선고하는 판사고 나눠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건을 전체를 쫙 보고 흐름을 예. 알고 저간의 상황을 알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거지. 예. 자, 그러면 기소가 잘못됐고 뭐냐면 아니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유무죄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견제와 균형의 제도가 돼 있는데 예. 왜 지금 몰아치냐? 뭐 딱 하나 바뀐 거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향한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 그것밖에는 전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최영하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소장 비공개와 맥락이 같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사실 이 내용은요.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올 여름에 공수처가 출범하거든요. 근데 공수처법 내에서는요. 검사나 경찰, 판사 등에 대한 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하고 조금 충돌된다. 어제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지금 그럼요. 네, 사실 그런 부분 충돌될 수 있는데 일단 그 전까지 이제 추미애 예. 장관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안 되고 예. 장관이 누구였냐에 따라 좀 달랐다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나눈다. 이건 예전에 특수부가 있을 때 예. 특수부와 관련돼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수부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너무 휘몰아치니까 여기에만 편중된다. 그래서 힘을 빼기 위해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 잠깐 있었다가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검찰이 너무 큰 권력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 표창장 직인을 날인했다. 틀렸죠. 예. 이번에 70여 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 중에 하명 수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기현 전 시장과 송철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반전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게 70여 페이지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한겨레 단독 보도 이틀 전에 나왔는데요. 예. 이 수사가 개시기가 되기 전에 이미 지방지인 국제신문이 예. 리얼미터에 의뢰했는데 예. 송철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그 조사 예. 울주군만 포함된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공소장이 그대로 공개됐을 때 예. 사람들이 받아들인 입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말로 수사가 되고 나서부터 바뀌었구나. 청와대가 정말 깊숙이 예. 개입했구나 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급히 지금이라도 제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다 끝난 상황에서 기소를 해도 되는데 아직 13명에 대해서 조사 다 끝나지도 않은 예.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버렸다. 임종석 전 실장은 1명이었고 조사가 끝난 상태가 기소됐다. 예. 이런 명확한 기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법조인신 최인영 변호사께 이 의견 짧게 발언할 기회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로펌에 가서 소장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예. 소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소장 작성했는 변호사 따로 있고 예. 나중에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법정에 나갈 예. 변호사 따로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로펌에 사건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에 의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 주체는 사실상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검찰이 주로 할 일은 뭐냐면은 예.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기면은 예. 검찰은 기소할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저 말은 뭐냐면은 예. 검찰이 여전히 앞으로도 수사할 내용, 예. 한마디로 특수부, 공안부가 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되죠, 수사부와 기소권을 나누겠다는, 한마디로 특수사를 또 한 번 허리를 잘라놓겠다는 그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부의 어떤 힘을 빼놓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안부나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한 다음에 예. 거기에 기소를 한 다음에 직접 공판에까지 예. 관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일반 공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에서 조사를 해왔는 것을 예. 내부적으로 기소를 해서 공판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벌써 이미 검찰 단계에서 한번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무슨 수사와 기소를 또 분리를 한다는 것인지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 최근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걸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그럼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예. 묻겠습니다. 그럼 공수처도 저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우갑 시장님. 그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 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죠. 예. 저는 조 장관의 그 일환으로 봅니다. 예. 어떤 검찰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어. 이번에 촉발시킨 계기는 검찰이 지난번에 그 청와대 이른바 하명수사 예. 공소장에 촉발을 한 원인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라는 일각에서는 그게 공소장 내용 자체가 일뭐 정치적인 어떤 선동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중앙일보의 권석전 의원이 칼럼에서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검찰은 예를 들면 법률가로서 실체적 진실을 증거 입각해서 규명을 하는 것이지 예.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하냐 이거예요. 공소장에. 민주주의가 뭐 침해되고 이래야 돼서.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소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예. 검찰청에 있는 소위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지적도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기자간담회 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관련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휴가 2017년 당시를 말합니다. 휴가 미복귀, 모르는 대위가 휴가 연장 지시. 그러니까 휴가를 몇 차례 연장을 해서 좀 길어졌다. 근데 그 과정이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달랐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은요. 여기 보면 휴가 마지막 날 당직성 군대 동료의 얘기를 여기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다라는 거죠, 지금. 인사 담당 상사 휴가 연장 불어. 부대 복귀 안에 돌아오라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20분 뒤에 어떤 대위가 휴가 승인됐다고 알렸다는 겁니다. 원래 들어오라고 한 상태였는데요. 추 장관 측 해당 의혹에 답변 불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드님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궁금하시면 그것도 역시 저를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법정 절차에서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에서 답변한 그 이상 얘기하기는 좀 적절을 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네, 고발이 돼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까지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이 휴가 상황을 좀 간단히 요약 좀 해주세요. 또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예. 그러니까 추미애 현 장관이 당시에 예. 민주당의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예. 것인데 아드님이 그 미 8군의 카투사로 근무를 했다가 예. 그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휴가가 그 한 20일 정도 됐는데 예. 20일 끝날 때 무렵해서 예. 또 연장을 신청했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된다. 한 번 더 그 중간 연장이 된 그렇죠. 거예요? 연장이 한 번 해서 20일. 사실
사병이 20일 휴가한다는 것 사실 자체도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한 번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빨리 복귀해라라고 했는데 복귀 시점을 넘겨가지고 그 연락이 복귀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했더니만 서울 집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 날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 모를 대위가 그 관련하는 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연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실질적으로 이런 사실이 사실상 케이스가 없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그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 정치권에 알려졌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군사상의 군무 이탈 한마디로 탈영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고 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들님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서울 집에 있다라고 했는 반면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입원하는 과정에서 연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 실체적 진실이 뭐냐. 오히려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고발을 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그 일간지에서 새로운 추가 사실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군대 동료를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가 좀 몇 차례 연장이 되면서 길어졌는데 이게 보통 경우도 이러는가라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어떤 뭐 특혜가 있는 거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의혹의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게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어차피 고발이 됐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뭔가 다툼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였는데 아무튼 일단 외견상으로는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뭔가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뭐 이 내용은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 아마 또 이 내용 갖고 오늘 또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당마다 지금 총선 공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발하는 목소리죠. 감정처벌이다. 나를 이렇게 하는 건 감정처벌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백댄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들러리 안 서겠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간다. 뭐 이런 반발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입니다. 부적격. 그렇죠. 당에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부적격 판정을 했어요. 부적격 정봉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좀 알쏭달쏭합니다. 입장이요. 당 후속 조치 보고 결정한다. 불복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아니다가도 아니고 맞다도 아니고 약간 좀 중간 입장이었어요. 처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당의 입장을 이제 수용하는구나 그랬는데 회견 끝나고 기자들이 추가 질문 들었을 때는 또 입장이 수용 안 하는 건가?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당이 본인에게 부적격 판정을 한 거는 감정 처벌을 단행한 거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길을 얘기합니다. 제3의 길이요. 우회적 압박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는 당 쪽에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길도 있을 거고요.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처음에 시작됐고 진행이 된 게 있잖아요. 네, 일단 이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른바 미투 의혹이 그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등장을 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가 기사를 썼습니다. 아, 의혹 보도를 한 거네요. 네, 의혹 보도를 했죠. 근데 단정 짓는 보도였죠. 일방적으로 이제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9년 10월 25일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그 내용과 관련해 보도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된 건가요? 네, 진행됐고요.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판결문의 주문 내용을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 SNS에 거의 모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강제 포옹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피해자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고요. 입맞춤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피해자 A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피해자 A 씨라고 주장한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이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A와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 여기서 피고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내지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그거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입맞춤이라든지 강제폭행이라든지 이런 미투 의혹은 완전하게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1심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불거졌었던 자신에게 향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부정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도가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를 부적격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저는 가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1심에서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3심이 나올 때까지 나는 이러한 의혹만 가지고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론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럼 민주당 그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까? 1심에서는 완벽한 무죄. 그러면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왜 부적격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렇게 판결문의 요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면은 해명은 듣지 않고 불거진 사안만 기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과잉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더욱더 섭섭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밝힌 입장, 이게 불복입니까? 아니면 당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제3의 길이라는 건 또 뭡니까? 일단 뭐 불출마하는 거는 이제 수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의 선거에 관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은연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에서 뭐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상대방이 또 재밌는 상황이 있었죠. 금태섭 의원 특히 이제 이번에 공수처 같은데 이 반대 의견을 내신 부분 거기에 지금 도전장을 냈었던 부분들이 있고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다 낸 부분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 모든 걸 그럼 저는 접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야 자기도 자기의 소위 말하는 이 무죄를 뭐 입증하고 또 민주당원으로서 뭘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래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제 계속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격을 한 건데 그래서 본인은 어제 저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약간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태섭 의원과 관련된 기사도 좀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갔습니다. 지금요. 보시죠. 소신 지킨 금태섭 제명해달라니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공수처법 표결 과정에서 기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어떤 입장과 배치됐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여당 지지층으로부터. 서울 강서가 권리당원 명의의 청원서가 있는데 제명해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강한 불만 표시를 했고 뭐 항의 뭐 시위 비슷한 사항을 좀 보였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최인정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야, 정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정말 견고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는데요.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당론이 만들어지면 따르는 게
그 당원의 의무이자 국회의원의 의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봅니다. 당원의 의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 것이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단 그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그때는 각자의 어떤 소신에 따라 해야 되는데 소신을 지켰다고 해서 제명을 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정봉주 지금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후보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옷 입은 파란 옷,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것,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이제 앞으로 더 하겠나 싶은데요. 내부에 있는 어떤 소수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있는 것인데, 실제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과 관리하고 혁신하는 그 위원회도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중도 측도 지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아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도 사실은 네거티브하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정봉주 그 후보자 적격 판정했겠죠. 그것만 봐도 금태섭 의원은 지키는 것이 중도 표심까지 잡는데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적어도 지휘부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당 한강벨트로 세몰이 전략 구상한다.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밑에 부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지금 경남 쪽에서 출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험지로 오라고 요구하는 건데 본인이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준표 당의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 하라는 것이다. 내가 서울은 못 가고 경남 양산이나 김해 등은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 양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론하고 이제 전화통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은 황 대표의 백댄서를 하라는 것인데 그럴 생각 전혀 없다. 서울만 험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문재인의 성지 경남 양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성지 경남 김해를 말합니다. 이런 데는 검토할 수 있다. 내가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맞서고 상황인데 오늘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원래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바꿀 수 있지만 서울로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애 있다. 예? 나 좋은 애 있어. 뭐 양산 출마하신다는 게 맞는 건가요? 뭐 당이 험지 하니까 예. 수도권에만 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경남에도 대표적인 험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노무현 대통령 사저 있는 김해을, 근로자 집단 지역인 창원 성산. 예. 그 세 군데가 우리가 안 되는 지역 아이가.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아무래도 뭐 김두관하고 붙는 것이 언론의 관심도가 더 많을 거 아이가. 예. 그래서 이제 양산으로 내가 가겠다. 네. 공관위에서 논의해달라 그랬지.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또 할 말 없다라고. 무조건 서울 올라오라는 거 아니야. 그 왜 서울 올라오라는 이유가? 뭐 백댄스 하라는 거지 뭐. 자, 홍준표 전 대표, 정호걸 실장님, 백댄서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 결국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홍 대표는 이런저런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난번에 대선 후보고 당대표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그 양반의 향후 행보는 뭐 누구나 예측하듯이 다시 한번 대선의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상징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하면 김두관 의원이 지금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붙겠다는 의지인데 저는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굳이 뭐 그걸 단칼에 자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당 공천관리 김용호 위원장 입장에는 서울로 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일단은 서울벨트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사실은 당으로서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그림과 포석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중진들, 중량급들에 대해서.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권유를 해보고 또 홍 대표 입장에서도 서울에서도 만약에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면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서류에 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그것이 매듭되지 않으면 양산이든 어디든 아마 선택의 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뭐 무소속 출마 이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입장 그대로라면 서울 쪽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공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럴 경우는 과연 홍준표 전 대표 어떤 판단할까? 그냥 당의 입장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무소속이라 나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국당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태영호 전 공사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태영호,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왜 하느냐, 그리고 왜 한국당에 들어왔느냐,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선언 강제 북송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 그래서 의정활동 결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당선 땐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탈북을 해서 남한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까지 하는 걸 보면 북한에서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당, 강남으로 전략공천 유력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가급입니다. 가급 경호 대상 태영호 출마. 가급의 의미는요, 24시간 경호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만큼 뭐 요인이란 틀 수 있고요.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가급 경호 대상 태영호 출마. 경찰 수백 명 경호 투입될 듯하다. 왜냐하면 지역구 출마하면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지역구를. 황장엽 이후 최고위자 탈북자다. 유세 중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마음의 좌절감을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여기 내려왔던 청년들이, 2명의 청년들이 그들이 범죄자이냐 아니냐 앞서서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주영호 고문님, 일단 본인이 왜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게 되는가, 정치권에 왜 들어올 결심했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경호 문제도 지금 계속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례로 하시는 게 확실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지역구 출마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부족한 분들을 하는데, 사실 뭐 강남 얘기를 나오고 싶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이런 건 또 지역의 어떤 이익과 그를 대변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보다 태영호 전 공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비례 쪽에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경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테러라도 일어나면 또 만일에도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뭐 굉장히 큰 우리 선거 관리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조차도 사실 경호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뭐 경호를 받으면서 그거 악수하면서 다니는데 다 그거 뭐 방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못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조차도 버리고 할 생각이시면 지역구를 나오시되 지금은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바 뭐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지역구 출마를 한다고 했으니 이걸 다시 번복하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지금 뭐 사실 당에서 결정한 일이고 자 그리고 강남 지역에다가 뭐 텃밭이라서 내린다 자체도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죠? 강남이 왜 자유한국당에 그 텃밭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한강 벨트 얘기 나오는데 2016년도 선거 때도 한강 도강 작전에서 송파에서 저 인천까지를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휩쓴다 이런 작전까지 다 세우고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뭐 그런 벨트 뭐 또는 뭐 여기에 강남구의 텃밭 이런 생각을 버려야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그나마 좀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 무슨 텃밭이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도강작전. 뭐 군사용어 같은 게 참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거 바람직한 표현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만 또 관행적으로도 계속 쓰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부가 다 있었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큰 제목으로 비정한 부부 이들에게 자식이란 과연 무슨 의미였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방치해 숨진 자녀 둘 안매장을 하고 3년간 양육수당을 챙겼다고 합니다. 자식과 관련해서 안매장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20대 부부 아동학대치사 구속입니다. 돌쟁이 아이들 두고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살핌을 못 받잖아요. 외출 뒤 돌아와 보니 숨져 있어 친인척 묘지 인근에 묻었다. 이런 진술 나왔습니다. 만 3세 아동 첫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뒤늦게나마 밝혀지긴 했습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두 아기 방치해 숨졌는데 양육수당까지 챙긴 20대 부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둘째, 그리고 셋째는 사망 사실 숨기고 첫째는 학대 방임하고 도대체 아이는 왜 가진 겁니까? 도대체요. 최윤호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참담한 아침에 그 참담한 기사인데요. 애들 목숨은 안 챙기고 돈만 챙긴 인면수심의 그 20대 부부가 지금 그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 죄질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부 둘 다 지금 구속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2016년 그 다음 해에 딸이 태어났고 더불어서 2018년에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중에서 첫째는 지금 생존하지만 둘째, 셋째인 그 딸 하나 아들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인근에 있는 그 친척 묘지에 그 묻었다라는 진술에 따라서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만 백골된 상태의 아이 두 구를 발견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때 이 아이들을 원룸에 두고 지금 계속 외출을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방치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형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금 그 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아동수당까지 해서 총 700만 원 정도 돈을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금 2015년생 이제 첫째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한 5살 정도 되는데 부모가 지금 다 지금 구속됐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지금 그러네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이 한 명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저도 사실 그 새 아이의 아빠로서 아침에 이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가슴이 아팠는데 이 그 부부에 대한 그 처벌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아동과 복지와 훈육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이 3세 미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그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정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노력에 전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만 3세 3살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잘 있는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침부터 참 많은 분들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밝혀지길 다행입니다. 이거 전수조사 없었으면 이거 묻힐 뻔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학령 아동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번에 봤더니만 그 마지막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신고조차 안 했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지금 21세기 2020년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밝혀지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합니다. 사실은.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힘받는 60세 이후 계속 고용, 청년 대책 없인 세대 갈등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고용 연장 가능성, 요 추진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난해 9월에 정부에서 안을 좀 살짝 밝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밝히고 그냥 조용히 됐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 고용이 연장되는 방법은요, 재고용을 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폐지 등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속히 고령화 그리고 잠재 성장을 둔화 우려 대비한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게 일각에선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하고 이게 맞물리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혹시 총선용?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르신 고용 연장 검토 이 내용입니다. 이제 60세 이후에 고용이 좀 더 늘리는 거. 그러다 정치권에서는 이거 뭐 4월 총선인데 이거 총선 겨냥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지적이 또 나옵니다. 최영호 고문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생산성을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73세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법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작년 9월 달에 2022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걸 왜 이걸 지금 또 땡겨가지고. 다시 한번 또 뭔가 강조를 한 것 같잖아요. 자, 이거 하면은 환영하고 박수칠 사람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세대 간의 이 뭐 싸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뭐 표로 생각을 한다면 50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50대 이상이 현 정부 지지층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죠, 사실은요. 자, 오창도 평론가. 필요하나 왜 지금 저 얘기를 또 하는가 이겁니다, 지금 지적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시점을 의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뭐 일단 과연 청년들이 반대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청년들 조사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청년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이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런 이면도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막연히 반대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산업재해 같은 걸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일하느냐를 따져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총선용이다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관 실장님. 노동 시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확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물론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저걸 상당히 좀 제대로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함께 노동시장의 개혁 문제도 같이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재계나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고용의 어떤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 호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지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하면은 굳이 뭐 정년이라는 것을 60에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늘려주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좀 도입할 수도 있고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나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정년 연장은 아닙니다. 정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해당 분이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게 몇 가지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인정 변호사.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그 기업의 고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사회 보장 시스템. 그 일찍 그 정년 은퇴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어르신 고용을 연장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젊은 사람을 고용할 여력은 줄어들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고용을 해야 되는 부담으로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60대 이후 사람에 대한 표를 노린 나름대로의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과 함께 이게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기사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요 내용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정부가 지난해 9월 밑그림을 공개한 고용 연장 방안인데요. 기업의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의무가 있는데 그 방식은 재고용 형태. 그 재고용이니까 연봉이나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계약 형태도. 그리고 정년을 아예 연장하는 방안, 아예 늘리는 방안, 그리고 정년을 아예 폐지해서 그냥 정년 없이 어떤 고용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다는데 요거를 감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어떤 쟁점,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요. 자, 아침에 내일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